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좀 내려가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가 큰 물바다가 좀 됐고요. 조금씩 북상하면서 수도권도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다음 광복절 전날에는 또 다른 새로운 장마전선이 만들어져서 이번 폭우와 같은 그런 큰 비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요, 군산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 8일 있었던 서울 강남의 물바다를 연상케 할 정도로 집중적인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고 해당 지역은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권과 조금 전북 지역 그 지역이 엄청난 지금 비 피해를 좀 입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장마전선이 밤부터는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수도권에 이 비 피해가 많았던 지역 다시 한번 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정부 지자체 모두 좀 총력을 다해서 비 피해가 없도록 좀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거 이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피해도 입으시고 오늘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재를 입은 이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십시다. 기다리랍니다. 안경 네, 비대 현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난도 치지 말고 사진도 좀 찍지 말고 오로지 이재민들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사하자. 이게 지금 당 지도부의 이제 바람이었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또 땀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야 돼요. 봐왔는데 사실은 이제 수습 과정에 참여를 한 거죠. 예. 사실은 바람직한 일을 한 것인데 어쨌든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또 몇 가지 또 문제가 생겨서 예. 그런 진정성을 이제 국민께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쨌든 정치 하는 분들이 저렇게 수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원인을 진단한 뒤에 예.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또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피해 보신 분들이 나오고 그 피해 복구 현장에 참여한 이후에 또 다음에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예.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여 방법을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거 정치권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나경원 의원의 전 의원의 모습도 좀 보입니다. 다들 이제 뭐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예비 후보들인데 다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해 복구 현장을 좀 찾아서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모습이 사실은 9할이고 1할 내지는 한 뭐 1% 정도가 불미스러운 일일 텐데 그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이 9할 90%의 저런 노력이 이제 조금 왜곡돼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봉사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한 시민이 한 이재민이죠. 길 좀 막지 말고 비켜라. 이 지금 짐을 실은 차들이 트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이제 버럭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나옵니다. 저게 지금 민심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기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이제 그 문제점대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예. 저렇게 차를 드나드는 곳을 막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습 과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고 싶어서 막은 게 아니고 어떤 뭐 사진 찍으러 간 것도 아니고 예. 사실은 수습 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렇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그 도와주는 상황 또는 앞을 맡게 된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또 저렇게 강하게 또 비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잠깐 길 비켜주세요 이러면 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 현장과 관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어필 좀 뭐 이런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저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국민은 뭔가 큰 재난이 오거나 이러면 정치인들이 자꾸 사진 찍으려고 온다, 자원봉사하려고 진정성을 갖고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예. 이전에 황운하 의원도 본인이 SNS 글을 올렸는데 예. 그 글 올린 사진 뒤편에 보면 당시 대전에 100mm 넘게 비가 와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뭐 100여 명 넘게 긴급 구조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뒤 화면에 TV 화면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 활짝 웃는 사진을 본인이 SNS에 올렸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공감을 정치인 당신들이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화면에 것이냐. 나는데 저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때가 예. 이제 대전에 큰 피해가 났을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 의원분들이 의원분들 활짝 웃고 파한 있는 대소하고 모습이죠. 있고. 저것을 SNS에 최광우 의원이 올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뉴스에 이제 긴급 뉴스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반영된 어떤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시민의 좀 길을 막지 말라는 그런 거친 항의 말고도요. 오늘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배춘식 의원님, 배춘식 의원님, 의원님. 비안 가는 게 아니. 이쪽이 잘 지나가지고 비가 이쁘게 와가지고 딱 내려다가 김성원 의원님 하신 것 때문에 조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수리 조심하라고 이건 상당한 정세가 아니고 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비료는 장난기가 좀 있어요. 정세가 그렇습니다. 뒤에 조심해라. 좀 장난스럽게 한 말이었고. 널 보면 장난기가 좀 있어.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제 철거할 뜻을 밝히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큰 수지가 여러분들 노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나오는 얼굴이 크게 봤어요. 그럼 자기가 하나하나 가지고 선택을 좀 하지 말고.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난치지 말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하지 말라는데 이제 김성원 의원이 비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기자들에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네. 그뭐 기자들 노는데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 그런 거 없겠느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큰 거를 보고 좀 작은 걸 가지고선 자꾸만 뭔가 이 왜곡되게 좀 전하지 말라라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좀 불쾌하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저런 것들이 잡히고 또 저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고 신문에 사진으로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러한 뭐 정부 여당으로서 또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했다는 그 기쁨에 들떠 있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큰 뜻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제가 최근에 뭐 캐나다 또 미국 다녀오면서 이 기후변화 현상이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국회의원이라면 오히려 정말 기상청이 지금 환경부 산하거든요. 이것을 아예 국토부나 행안부에 가져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예. 본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각자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혹은 남쪽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또 역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토론과 예. 분산적인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다 가니까 기자들이 다 따라오고 결과적으로 주민들 또 재래시장이나 이런 골목길에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말하자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부 뭐 몇 시간 저렇게 예. 사진 찍고 가면서 요란 뜨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이런 자발적이고 좋은 뜻의 큰 뜻의 자원봉사가 오히려 그야말로 어떤 결과적으로는 왜 왔냐 저럴 거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더 안 하느니 못한 이제 그런 결과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런 뭐 조속한 말하면 수해 지역에 어떤 그 도움도 필요하지만 빨리 국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뭐 강남에 있는 그 광구들을 낡은 광구들을 새롭게 넓게 할 것이냐. 또 실제적으로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것도 저는 제가 서울시 부시장에서 압니다마는 65세 이후 무임승차자 비용들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싸움을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인프라의 허술함, 대비의 어려움으로 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에서 정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한번 이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들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뭐 잘했다 잘못했다 서로 총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진짜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의제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실제로 현장 참여를 통한 리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앞서 이제 윤기찬 우리 부위원장께서 이제 과거 민주당도 이제 대전 폭우 피해 때 이제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제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은 뭐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윤리위에 회부되어도 할 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누리꾼들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과거 사례도 그렇고 오늘 있었던 저런 것도 보면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견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장면을 말씀하시면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사실 김성원 의원은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저거는 글쎄요, 저는 뭐 윤리의 회부가 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게 되면 정치인들이 내는 정책에 대해서 저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정책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큰 징조라서 징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저 부분은 몇 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욱 예, 뭐 제가 볼 때는 저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해가 나게 되면 수해 현장에 가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수해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많거나 또 하나는 보면 의원들만의 니그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또 향유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115년 만에 최고의 강수량이라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11분이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 제가 볼 때 외계인인 같은 발언을 쓰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감 능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가 제가 볼 때 교정 능력도 상실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1박 2일 동안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또 거기다가 홍보 포스터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간 거 아니에요? 그거 반성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사과했었고 갔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재선 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재선 의원이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앞에 있던 원내대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고 또 비대위원장은 거기서 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큰 뜻을 알아야지. 그건 사소한 거 장난기야.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지지율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 앞으로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얻을 수 없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전 그래서 진짜 반성하고요. 교정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못하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예. 그 앞서 이제 그 뭐 홍보물 논란도 좀 어제 또 있었습니다. 뭐 각 이제 보좌관들은 이제 자기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좀 찍어서 이제 지역구에 홍보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수해를 당한 분들의 그런 아픔을 먼저 이렇게 헤아리는 게 먼저인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쪽에 아마 이제 의원을 모시는 보좌관들은 생각이 좀 먼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진실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렇게 있는 것인데 이게 정치인들이 아까 뭐 공감 능력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이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국민의 대리를 해서 마음의 고통도 느껴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움직여서 그런 수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면 그런 것도 정말 공감 능력을 갖고 자신이 아까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했다시피 내 일처럼 오늘 수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과연 오늘 몇 명이나 자신의 일처럼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들죠. 김성원 의원의 말만 듣는다면 오늘 같은 날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동의 동장님이 나오시든가 아니면은 해당 동의 통장님을 모시든가 해서
그 통장님이나 동장님의 지휘하에 다른 분들은 일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다면 오늘 전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사실 아이디어부터 잘못됐다. 저 나가서 비대위원장 한마디 하고 또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바로 옆에서 한마디 할랑 말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사진이 나오는 것을 뭐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것이 보이고 저는 오늘 사실 접근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이나 동장님이 나와서 오늘 한마디도 하지 말고 청소만 해라. 이렇게 지휘하에서 움직였다면 오늘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 굉장히 빛이 바랜 수해 복구 작업이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조금 비상 상황답게 행동하시는 것이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행동이 될 것으로 예. 사료됩니다. 이번 폭우로 이제 깊은 상처를 우리 사회가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대비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습 침수가 되고 있는 강남 지역에 이제 저지대에 있고 이제 항아리형 구조니까요. 거기에 이제 큰 배수관을 만드는 문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신림동에서 있었던 참사와 관련해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개선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잠깐 좀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저 대심도 터널을 강남 지역에 만드는데 대략 서울시가 예상하는 예산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반지하를 이제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쪽 개선 사업하는 데는 또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신림동 반지하보다는 저 대심도 터널에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급한 정책이고 보완책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타협을 하고 토론을 해봐야겠습니다. 둘 다 급하기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최경철 의원은 어디다 둬야 된다고 보세요? 반지하 같은 참사는 뭐 영화 기생충에서도 예. 뭐 저희가 뭐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저지대부터 물이 차면서 속수무책인 상황이 온다는 것을. 근데 당장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을 다 어디에 주거지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대안의 문제가 발생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을 전부 다 임대 아파트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도 임대 아파트 다 수용하기가 힘든데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모실지의 방법론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뭐 반지하를 못 살게 한다고 하지만 도시의 서민들이 살 곳이 없기 때문에 못 살게 한다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다면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동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 동네를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대피를 시켜야 되겠죠.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들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피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더 나은 주거지로 옮길 수 있도록 예.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의 확충 부분이 되겠죠.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유수지를 많이 만드는 부분은 예. 굉장히 큰 예산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유수지를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스팔트가 너무 많고 인도 같은 경우도 흙이 없고 도시 같은 경우는 모두 예. 인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질 데가 없는 것이죠. 일거에 물이 뭐 내거리 같은 경우로 완전히 역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수지를 굉장히 크게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이 스며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면 물이 예전 같으면은 농토도 많고 이러면 예. 각 그 흙으로 전부 스며들 텐데 스며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동에는 굉장히 큰 유수지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유수지가 없어서 굉장히 문제인데 유수지도 지금 크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뭐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은 지금 비가 일거에 쏟아지는 강우 습관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서둘러야 된다. 방제 예산이 뭐 많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서둘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제 뭐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으니까요. 이제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층.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나오는 말이 재난의 불평등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한꺼번에 한 번에 찾아오고 그것은 뭐 돈 있는 사람에겐 재난이 안 가고 돈 없는 사람에게만 재난이 가는 건 아닐 텐데. 근데 닥친 재난에 겪는 불행의 수준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이번 폭우 사태 때 또 한 번 부각이 됐거든요. 어디다가 정책 우선순위? 이제 반지하가 그쪽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시고 그런데 우선순위로 둔다라면 그분들을 한꺼번에 옮겨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처럼
8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중증 장애인, 예,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우선 선택적으로라도 정말 도저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조절하기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선택해서 말하자면 또 주변에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또 우리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용적률이 너무 낮습니다. 예. 용적률 도심 고밀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 싱가포르처럼 아예 말하자면 층간 그 축을 달리 하더라도 저분들이 편안하게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그 도심 그 터널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강남이 아시다시피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제가 하필 또 부시장에 했던 2011년에 우면산 사태부터 엄청나게 예. 그런 일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뭐 말하자면 이제 중앙정부와 아무리 서울시가 자체 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수도권 자체가 인구 50%가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인프라 구축에 중앙정부가 내몰라라 할 수 없다라면 조금 그것은 뜻을 합칠 필요가 있다. 국토부하고 같이 서울시가 빨리 저 부분도 반포천이든 또 제가 부시장에 있을 때도 서울대학교 있는 주변 쪽에 큰 터널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오늘 뭐 오시장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또 하나는 싱크홀 같은 그 지하 치마 그런 부분도 정말 도시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참에 이걸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기상청이 지금 환경부 산하인데 실제로 행안부라든지 정말 안전이라고 하는 혹은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뭐 예컨대 9호선이 안 오는데 아무 뭐 주민들이 몰라서 출근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시스템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 또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뭐 기획재정부는 뭐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가서 이제 균형 재정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저런 데는 돈을 좀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또 장마전선 강력한 장마전선 올라온다 하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다리 놓고 도로 놓는 SOC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도시 자체에 대한 투자를 더 해도 충분한 여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당장 다음 주에 오는 장마 폭우부터 좀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이 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좀 물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발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좀 따라와서 밥 보통을 방해하니까 이게 우리가 욕을 다 하던 거죠. 그만하고 김종국 행정님, 지금 수해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와서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하는데 기자들이 자꾸 이제 수해와 무관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 이런 거를 기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묻지 말았어야 되나요? 뭐 제가 볼 때 기자들이 언제나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을 수는 주제와 있겠습니다만 관계없이 그래도 이 지금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예를 들면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소위 수해복구 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게 맞고요. 뭐 별도로 공간으로 가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가서 비대위원장을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이 심해질 건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묻는 게 맞는 건데 현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거죠. 수해복구 현장에 온 이유가 뭐냐면 소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묻지 않고 그냥 마이크 대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준석 당대표 만나십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정치적 타협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정치적 타협을 할 거였으면 옛날에 했겠죠. 지금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수해복구 현장에 가 있는데 타협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물어봤자 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기자 입장에서 그런 거겠죠. 수해복구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고 당도 내용이고 이 두 가지가 다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소위 집권당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질문은 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기랑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도어스태핑하는데 화이팅한 거랑 좀 유사한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질문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기자이신 우리 최경철 의원님
파이팅 대통령님 파이팅도 있었고 오늘 수해 현장에 가 있는 비대위원장에게 이준석 대표를 물어본 이 기자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파이팅은 조금 부적절했죠. 왜냐하면 오늘 질문은 오늘 질문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기자가 그럼 버럭 화낸 주호영 비대위원장 뭐 조영 의원 마음도 뭐 많은 국민들이 심정이 이해가 갔을 겁니다. 지금 예. 고무장갑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뭐 전화기도 자신이 못 봤을 텐데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텐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솔직히 뭐 조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그 화가 났겠죠. 뭐 그런 감정을 뭐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 예. 같고 기자는 또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하고 뭐 그야 뭐 그 접점에서 어떻게 볼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테고 저는 묻는 것은 정상이었고 답변을 저렇게 하는 것도 심정은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조영 비대위원장은 조금 더 기술적이었으면 오늘 너무 땀이 나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 대답에는 제가 자신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을 텐데 너무 덥고 그리고 좀 오늘 굉장히 말을 조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어찌됐든 근데 기자들도 오늘 다른 것도 좀 물었었어야죠. 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긴축 재정을 하신다는 지금 수해 현장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오늘 내년에는 그 방제에 대해서는 좀 슈퍼 재정을 좀 펼쳐서 그러한 것을 좀 그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질문은 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 큰 뉴스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자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주영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뭐 열심히 잘 했는 것 같고요. 그 기자들도 뭐 최선을 다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이 처한 어려움 그리고 국민이 처한 수해 현장의 어려움 이런 것을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과연 지금 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예. 저런 정치의 사법 영역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이 시기에 맞는지 이준석 대표도 저런 현장을 보면서 한번 큰 정치인이 될 터인데 좀 돌아보셨으면 하는 것이 많은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만날 것이냐 뭐 이런 기자들 질문에 조금 이렇게 불쾌하신가 봐요. 어제도 이제 버럭 화를 내셨는데 오늘도 비슷한 질문에 이제 화를 내셨거든요. 물론 이제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일단 비대위 출범하고 이제 사실상 첫 행보인 자리였고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취재를 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해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하니까 다소 좀 전날에는 그럼 왜 화를 거친 표현이 내셨어요? 났던 똑같은 것이고. 질문 왜 똑같이 하냐고. 그것은 사실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의 만남 자체가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되게 어려운 주제를 자꾸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좀, 답답한 상황에서. 심정적 반응이 좀 있었지 예. 않나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가처분 신청한 목적은 당대표로 복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복귀 대상인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노력도 해 주셔야 당대표로서의 당원들이 환영을 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여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준석 대표의 13일 기자회견 또 가처분 신청과 관련돼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먼저 이 천하람 또 조혜진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항복을 쉽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뭐 지역을 뭐 과거 좀 종전처럼 순회하거나 뭐 또 언론에도 꽤 자주 출연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이대표하고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출구는 통로가 열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예. 근데 명예로운 퇴진을 하더라도 그 전제 조건은 당 대표 직위가 그대로 일단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당 대표 직위가 자동으로 해임됐다고 한다면은 이미 퇴진된 거잖아요. 해임됐다고 하면 명예로운 퇴진의 길도 막혀 있는 거죠. 예, 그 다각도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지방에 있다라고 또 화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과연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13일 기자회견 전에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지금 상황에. 만날 가능성도 없고 지금은 뭐 만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법의 시기는 이미 한참 넘었고 완전 이제 강을 건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이제 이준석 당대표도 정치적 접근을 안 하고 계신 거죠. 당대표 시절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당내 역학관계 등을 대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사자들을 만나서 사실 그 정치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예. 일절 없었어요. SNS를 통한 언론전, 뭐 대국민 호소 이런 것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정치적 해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지금 자꾸 뭐 당대표가 끌어내려졌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전에 그 정치인들은 그 정도 의혹이 생겼으면 자진 사퇴했어요. 당대표 측에서.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징계를 받으셨고 그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또 다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징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신 건데 예. 그럼 지금이라도 사실 정치적 해법을 원하시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에 내 측근이라도 연루됐기 때문에 나는 내 당대표로서 상당히 당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만 정치적 해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정치적 해법으로 마지막으로 풀 사람은 이준석 당대표예요. 근데 본인이 풀지 않고 누군가 풀어주길 바란다 그러면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항복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지 않은 분들이 항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자 간의 생각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당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법률가시잖아요. 그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결과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가처분 신청이 이제 그 희망사항 말고 법률가로서. 예. 재량이 상당히 이제 판사한테 주어진 것인데 어쨌든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봅니다. 절차적 흠결 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또는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 흠결을 보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나오지 않도록 한 걸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정 권리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당대표로서의 권리를 어느 정도로 이걸 보호해 줘야 될 것인가. 정당의 사실 다른 절차를 통해서 정당의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다른 절차를 통한 의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로서의 권리, 개인적 권리이죠, 이것은.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제 재판부의 판단 문제인데 뭐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좀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대적으로 인용될 확률보다는 기각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많은 법조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희망사항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인용돼야 된다고 보는 또 여론이 높아요. 여론은요, 국민 여론은.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의 관점과 이제 여론은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윤기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중권 씨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예.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둘이 합치면은 압도적이거든요. 예. 지금 자기가 스스로 당대표로 나서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런 연대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고를 쳤지만 수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하고 실제 정치가 돌아가는 메커니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차기 주자에서 2위를 한 그런, 물론 1위는 이제 이재명 후보지만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가처분 인용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더 기각보다 높고 막 그런 여론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진중권 씨가 얘기한 것처럼 유승민, 이준석의 연대설, 신당 창당설, 물론 신당 창당 안 한다고 또 이준석 대표 뭐 전혀 허황된 얘기 같지는 않은 것처럼 또 들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저 두 사람의 세력만으로 그야말로 어떤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는가? 대안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 혹은 뭐 이준석 대표의 젊고 참신하고 혹은 도전적인 어떤 MZ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모으면 예컨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앙마르슈라는 어떤 아주 작은 조직들이 그대 여야당의 말하자면 신물이 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여론 속에서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분만이 공학적으로 모아서 당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요원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차기 뭐 유력 주자 뭐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게 또 유승민 의원으로 갔다가 또 오늘은 또 오세훈 시장이 또 이렇게 또 등장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막 이제 중구난방이긴 하면은 저분들이 다 진짜 잠재적인 차기 주자들인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 지지율 속에서 누군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멀다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앞으로 한 4년, 한 7, 8개월 후에 벌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것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연동되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측면에 맞닿아서 다른 분들이 또 예를 들면 그 틈을 트고 올라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핵심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일 날 그 이준석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 아마 본인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은 했으니까 신당 창당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내부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 기자회견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냥 가처분 신청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만 한다면 전 당 내부에서 자기의 정당성들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건데 예. 만약에 여기서 더 강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비대위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소위 윤 대통령과 안철수 두 사람의 밀약설의 문제까지 제기하게 된다면 거의 제가 볼 때 이제 끝까지 가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들이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13일 날 이준석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 여부랑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17일 날이겠죠. 17일 날 윤 대통령 100일째 되는 날 예. 소위 국민이 요구하는 만큼의 수습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전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지나고 나게 된다면 아마 저런 지표 자체가 또 아마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8월 말 9월 초 이제 추석이 지나는 과정을 좀 또 보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저 지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한동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슈에서 조금 사라져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랑 이제 이 뭐 당내 문제 때문에 다시 근데 한동훈 장관이 기지개를 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 조치에 맞서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강화하는 쉽게 말해서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뭐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는 중요 범죄 예시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변경한 입법 과정 등을 생각해서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률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와 경제 범죄 개념과 범위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한정해서 특정하고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경실 의원님, 좀 허황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차기 여론조사에서 뭐 유승민, 안철수 또 오세훈 시장까지 대거 등장하면서 약간 한동훈 장관이 잊혀지는가 싶어서 오늘 저런 조치를 내놨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으로 이제 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걸까요? 자신의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 예. 내가 이때쯤엔 이렇게 하고 이때쯤엔 이렇게 하겠다는 포부를 생각보다 좀 많이 준비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의 순간에 대한 꿈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지 관리를 잘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시원시원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심정. 예.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에 꽂히기 위해서 좀 시원시원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고 국회에서 질문을 받을 때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일부러 좀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청문회나 여러 가지 뭐 야당 의원의 공격에 약점이 잡힐 만도 한데 약점이 전혀 뭐 별로 잡히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러한 면에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좀 어필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것은 저는 이민청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청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만 봐도 조금 준비된 지도자의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검사가 바로 그
정치인으로 직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좀 더 큰 정치인으로 자라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건이 아마 될 겁니다. 뭐 다른 국민의힘 내부 차기 지도자들, 차기 유력 주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 별의 순간을 달지 올지 안 올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하고 완전히 직결돼 있지 않나요? 지금처럼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한동훈 장관도 어렵다고 봐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돼서 높으면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고. 그렇죠. 다른 후보들보다도 더욱 더 연관돼 있죠. 예. 특히 정권 초기 때문에 장관 내각의 일원인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반대되는 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정 철학에서 나오는 정책에 성공하면 또 장관도 같이 어떤 국민적 사랑을 받는 스타가 것이고요. 되는 거고.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당도 이게 만약에 지금 뭐 그 국정에 막바지다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다른 얘기도 나오고 독자적인 국민의 사랑을 받는 행보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성공을 해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정책이 국민적 사랑을 받아야지만 여당도 받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의 고민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여당 내에서 다양한 후보군이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 후보군이 만약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균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후보군이 다양한 후보군이 나오고 저렇게 나눠서 지지율이 가는 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합치게 되면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100일 조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차기 지도자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곧 당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지금 방금 윤기찬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소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실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땜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겠죠. 박민영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의 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실명이 나오지 않는 커뮤니티의 과거의 글을 가지고 일단은 뭐 문제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과거에 좀 그런 계정들을 좀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2살 터울 동생이 이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 외에 사실 뭐 너무 낭설들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저는 방향성은 같지만 약간 방법론에서 궤를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자유 속에서도 좀 질서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어른들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짚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앞서 이제 그 수해 현장에서 나왔던 김성원 의원의 이제 발언 실수 또 발언이 가져왔던 파장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작은 거거든요. 이게 뭐 신문 보면 한 귀퉁이 정도 실린 정도의 뉴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박민영 대변인도 사실은 그만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니까요. 자, 일베 회원으로 활동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동생이 쓴 것인지 그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영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럼 결과적으로 적절했던 것인가? 뭐 우리 윤 변호사 얘기 좀 듣고 다른 분 얘기도 더 듣겠습니다. 적절했어요? 박민영 대변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박민영 대변인 데려간 게? 일단은 인사의 목적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인사의 목적이 대통령실에서 밝힌 그 목적이라면 두고 봐야죠. 그 목적이 실현되는지 여부는 박민영 대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목적이 달성되는지 아니면 목적에 반한 또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어떤 개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개인 들어온 것 자체를 갖고 그 해당 인사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르고요. 지금 박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동생이 저런 글을 작성했다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라면 문제 삼기 어려운 것이고 다만 이준석 당대표의 인성에 대한 품평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뭐 그 정책적인 뭐 기조 이런 것을 서로 달리 얘기하는 것은 맞아도 인성 품평은 조금 의외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은 행정관도 이제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하셔서 제가 행정관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분도 지금 이제 간 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5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청와대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1급에 준하는데 그렇죠? 뭐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가 예. 2급 정도가 되는 거니고 1급이 이제 비서관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5급 행정관을 데려온 게 얼마나 크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대변인실에서 설명을 아주 애매하게 했어요. 청년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상징성으로 데리고 오는데 대변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브리핑을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뭘 하는 거냐 그냥 실무적으로 와서 대변인실의 일을 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별도로 그 한 사람에 한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들어올래 말래 얘기를 한 다음에 아주 빠른 시점에 검증을 해서 대통령실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의심할 수 있죠.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당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발언을 했었고 그것들이 여진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할 때 검증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검증을 하는 것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예를 들면 언론에서 일배 논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동생의 것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만 좀 제가 볼 때 해명도 제가 볼 때 약간은 좀 뭐 이해하기 어렵고요. 동생이랑 같이 아이디를 공유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게 대통령이 이렇게 예를 들면 논평을 했을 때 자기는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준석 당대표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또 예를 들면 내가 부담스러울 텐데 흔쾌히 수락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또 충성의 언어를 또 시연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인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미리 얘기하고 공지해서 검증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잘 설명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 와중에 저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민영 전 대변인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거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해병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고 전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의 잘못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주변 참모들 그리고 내각, 뭐 박순애 장관도 있습니다만 내각의 잘못인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 좀 들어보고요. 우리 사회 여야 원로들은 지금의 이런 낮은 지지율, 난맥상은 누구의 책임이 클 것인가 하는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충분히 더 좀 피해도 적고 또 걱정을 덜 끼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꼭 현장에만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그런 통신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필요하실 때는 또 나오셨고요.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좀 더 모든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그 후에 하는 거 보면은 전부 펴떨어지는 소리만 짓들만 하고 있잖아요. 무슨 저 대통령이 계신 데가 상황실이고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카드 뉴스 나온 거며 모든 게 펴떨어지는 행동이에요. 펴떨어지는 소리만 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대통령실을 채워놨느냐. 대통령실도 저는 아주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지 않고 저 참모들을 가지고는 별로 표에 도움 안 될 거예요. 3개월이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할 건 없고 평가가 국민 여론조사가 이미 지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지지도가 평가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면 대학에서 이거 꽈락이잖아요. 꽈락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지. 내가 대통령 지지도가 20% 되니까 80대 20이라 그런다면 대통령실은 20점도 안 돼. 그건 빵점이라. 이재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제 불발로 끝나면서 조금 언짢으셔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 원로들은 지금 참모들 내각의 좀 잘못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이제 김영주 의원님,
한덕수 총리가 지금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은 지하 벙커 수준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정말인가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지금 앞서 이제 박민영 지금 청년 대변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뭔가 좀 이렇게 유인태 의원의 말처럼 자꾸 주변 참모들이나 내각에서 나오는 얘기들 정책들이 자꾸 표 떨어지는 것만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글쎄요, 지금 이제 이번 사안에 있어서 제일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비가 갑자기 많이 올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모든 이번에 아주 기상청도 예측 못할 정도로 네, 갑자기 내렸어요. 그걸 올 수 있었을 때 뭐 프로토콜도 있고 매뉴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라도 대통령이 어디에 계시면 총리는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백업을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혹은 뭐 기자들을 불러서 한덕수 총리가 좀 강하게 브리핑을 한다든지 급하게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행안부 장관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경찰국 얘기할 때는 실컷 나오다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총리하고 이상민 장관이 같이 앉아서 몰두하는 그 장면만 있어도 모든 논점이 대통령한테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도 국민이 모르고요.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어디서 하는지를 몰랐지만 어쨌든 하겠지 하는 신뢰는 있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하기라도 하나? 누가 며칠이라도 모였나? 이런 그 불신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 지금 그야말로 정말 한덕수 총리 말씀 듣고 시민단체 그런 검증하자 그러면 대통령 사시는 데 가서 그러면 벙커가 있겠습니까? 아파트에? 옆집도 있고 밑에 집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일정 정도의 서로 간에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낳고 불신을 낳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대통령이 늦었으면 뭐 차를 못 돌려갖고 그냥 집으로 가셨으면 거기에 대한 백업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고 조금 더 총리가 많이 현장에 나온다든지 서울시장을 부른다든지 행안부 장관과 함께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뭐 그런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리스크가 왔을 때 새로운 뭐 전쟁의 모멘텀이 왔을 때 그러면 저기 그러면 방사포를 쐈을 때 대통령이 집에 계실 때 집 주변이 아수라장이다.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는 거. 그러니까 의문점에 대한 해소를 해주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의문을 낳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주변 참모라든지 내각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놓지만 일단 대통령이 휴가를 복귀하고 난 이후에 박순애 장관의 자진 사퇴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인사 교체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이런 여러 가지 터지는 안팎의 악재에 대해서는 뭔가 수습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다시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사 쇄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인사 쇄신을 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휴가 복귀하시면서 약간 그런 운을 좀 떼셨죠. 국민의 마음을 뭐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실도 일정 부분 이번 수해에 대한 수습이 다소 진정이 되고 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생각도 하시려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뭐 아까 벙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저는 제의 기본 사령관은 자치단체장이다. 기초단체장이 그 동네의 구조나 그 동네의 재해 취약지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그랬으면 가장 많이 혼나야 될 사람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저께 사진 엉뚱한 올린 마포구청장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마포구청장 같은 사람은 그렇게 비가 오면 자기가 선거운동하면서도 동네 같은 데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 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조금 우스운 게 모든 걸 대통령에게 쳐다본다면 오히려 방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초단체장이 정말 책임을 지고 방제를 제대로 했다면 저는 여러 가지 피해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초단체장들이 동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제사령관부터 제대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아마 참모들이 비가 많이 온다고 아마 보고를 계속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다음이 있었다면 대통령실로 다시 갔었어야죠.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피해 상황 보고 큰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무시는 게 사실 맞죠. 실제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지지율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대통령 다음을 회복해야 된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거든요. 그 기대를 스펀지처럼
품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된다면 지지율 아마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방제의 최고 책임자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기초단체장이다. 대통령의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건 앞으로도 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된 보고를 아마 못 올렸을 것이다. 대통령이 바로 집무실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보고를 올렸어야 하는데 대통령실 이번에서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적 쇄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참모 또 내각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간 톱니바퀴처럼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뭔가 자꾸 안 맞는 느낌을 좀 주나요? 그 어떤 방법을 조금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분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 면을 보더라도 그럼 어떤 점이 잘못됐냐, 예컨대 대통령이 지위가 없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관상 보이는 모습들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국민께 신뢰를 못 주면 불안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은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게 뭐 표현에 따라서는 정무 감각 또는 공감 능력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께 뭔가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기능적인 측면도 국정 동맹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라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은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볼까? 국민들은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는 점까지 고려하라는 게 참모들에 대해 주어진 임무예요. 그런 기능을 참모들이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좀 너무 일하는데 일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기에 매몰됐던 게 아닌가. 달리 말하면 좀 정치적인 측면도 가미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국민들은 대통령 및 정부를 믿고 안심한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일단은 이제 비폐가 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는데 또 이제 수해 복구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잘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민주당 사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국민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런 부분을 조금 지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지금 왜 이렇게 국민 관심이 없어요? 우선은 높지가 않아요. 그 이재명 후보에 맞상대할 사람들이 부재하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어야지 관심이 있는데 어차피 하기 전부터 뭐 의대명 어차피 확실히 뭐 이런 단어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또 결과도 처음부터 뚜껑도 열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저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후보 단이라도 돼서 엎어치기라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대로 가는구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사법 리스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일부 당원들 중에 저한테 물어보기를 만약 저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 다음은 누구냐 차라리 이재명 다음에 당을 장악할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호남에서부터가 우선은 전체 우리 당의 기본 베이스는 호남 아니겠습니까? 이제 호남에 계시는 분이 전라도에 계신다고만 해서 호남이 아니고 수도권에 계시는 호남 분들도 열렬한 지지층인데 호남 전체가 어쨌든 지난번 이낙연, 정세균 후보들의 어떤 낙마 이후에 상당히 또 뭐 말하자면 국민의힘 자체의 선전도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이제는 더군다나 민주당만 보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를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차갑게 식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비전 중심으로 이재명 가는 후보 혼자만 차기 지도자 뭐 여론조사에서 1위 해봐야 의미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전당대회 이렇게 낮은 관심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 지지도만 갖고 있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사회의 중도층 혹은 반대 진영조차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여야지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또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호남 후보 중에 다음 대권을 만들 만한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눈에 안 보인다. 대표적인 지금 송갑섭 최고위원에 대한 냉정한 반응 이런 부분도 호남에서 지금 해제되고 있거든요.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이 나왔는데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정도의 차가운 시선 이런 건 전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는 없다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 수사는 점점 좁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환 통보가 갔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공방 보겠습니다. 자기가 무고하다는 거를 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디서 보니까 공유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박 후보가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은 이제 당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당원 80조 개정 문제도 논쟁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인 김혜경 씨의 당장 경찰 소환 통보가 왔어요. 지금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법 리스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말씀하신 것 법인카드 문제로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일각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20억 전환사채 문제 이 두 가지 가닥이 지금은 부풀어져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둘 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적어도 8월 중순까지 조사 결과가 나온다,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니 수사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논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게 무슨 2만 6천 원, 7만 뭐 8천 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까지 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너무 소액이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다고 얘기하고 국고 손실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전환사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의원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다른 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M&A 과정에서 소위 그 쌍방울 계열사와 이 소위 얘기하는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돈이 오간 건데 그것을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관여된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요. 어떤 관여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것도 9월 아마 초에 공소시효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이내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문제 관련해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기소를 하게 된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그 뭐 증거를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결판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제가 볼 때 리스크는 아닌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은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적인 예를 들면 본인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완전히 잘못된 공세를 검경이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좀 제가 볼 때 지켜보시면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헌 80조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잠깐 들었던 유인태 전 의원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아니고 하여간 전 손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민주당이 망한 짓거리 두 개 큰 거 있잖아요. 천벌받을 짓 한 거. 위성정당 만든 거하고 이거 보궐선거 당원 고친 거. 그거 전부 당원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그 작은 이 때문에 큰 걸 못 보는 또 그런 우도 한단 말이죠. 민심과 달리 갈 수 있다는. 그러면 그러니까요. 최경철 의원님. 지금 유인태 전 최고위원의 전 사무총장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당심하고 민심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민주당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당원 개정 문제도 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뭐 당의 원로들도 그렇고 문제점은 자신들이 이렇게 제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이재명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원로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는 뭐 확대명이라고 그러는데 확대명이 거의 결정이 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투표율도 저조하고 투표에 대한 관심도 매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뭐 야구 경기 가면 콜드 게임 수준으로 거의 한 팀이 일방적으로 앞서가면 관중들 한 6회 되면 다 집에 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 세력이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저 투수가 잘못됐어, 저 타자 저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가니까 지금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된 뒤에 당원도 아마 고칠 거예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면서 나 정치 보복 당하고 있어. 우리가 뭉쳐서 윤석열 정부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법적인 판단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다음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콜드게임 당하고 있는 그런 팀처럼 모두가 집에 가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팬들은 골수 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유인태 전 의원처럼 그냥 건너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간다면 민주당의 건강성을 매우 크게 해쳐서 나중에는 암 치료 수준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저는 매우 걱정되는 바입니다. 원래 중이 이제 제 머리는 못 깎지만 이제 남의 저기 머리는 깎아줄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복잡하지만 민주당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저거는 이재명 의원의 해명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없이 떳떳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저 당원을 왜 개정을 시도를 하겠습니까? 저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정치 것을. 탄압을 받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 근데 현재 그 관련된 분이 이재명 의원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비상식적인 해명을 하는 거가 저는 다소 좀 이런 정치 행위는 없어야 되겠다. 좀 더 솔직해지든가요. 내가 관련돼 있는데 내가 정치 탄압을 받을 예정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시든가. 지금 보궐선거 출마부터 사실 좀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런 것들이 쌓이거든요. 이전에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내는 당원을 고쳤잖아요. 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기억 못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을 위한 저런 행보보다는 본인을 위한 행보로 나중에 평가를 받을 겁니다. 예. 자, 오늘도 비패가 예상이 됩니다. 각별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